자, 이어서 그 111쪽에 정관의 변경 절차 보시면 정관의 변경 절차 하여튼 여기선 총회에서도 이제 의결정족수 이런 거 출석정수도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정관을 변경할 때는 약속의 변경이니까 중요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관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동의로 보시면 돼요. 과반수. 그 예외 3분의 1 이렇게 나가는 게 이따 보시면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할 때 보통 조합은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이 보통의 계류 요건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센 것이 제적 과반수, 과반수 찬성이고 제일 센 것이 3분의 2예요. 총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관 변경 기본이 센 동의 요건인 조합은 과반수 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과반수 찬성으로 보시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은 과반수 동의, 정관 변경에 대해서 과반수 동의, 제적 과반수 동의 센 거를 받는 건데 다시 여기에서도 정관 내용 중에 괄호 속에 있는 거 정관 내용 중에서 보다 중요한 거 크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로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정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되죠. 보통이 과반수 찬성이라면 그중에서 따로 특별히 정하는 거는 제일 센 3분의 2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과반수 찬성이지만 괄호 속에 정관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이게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한 거 아닙니까? 조합원 자격, 아니면 제명 탈퇴 교체시키는 거 아니면 또 하나가 크게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을 바꾸는 거 구역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유자도 확 달라지고 조합원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의 돈에 관련된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보잖아요. 조합의 비용 부담 회계, 정비 사업비 부담식이 돈에 관련된 거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거 요 크게 네 가지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에요. 제일 센 3분의 2 보통은 과반수 중요한 거니까 과반수인데 이제 다른 얘기 있으면 3분의 2 찬성으로 시장우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임원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얘기도 자, 동그라미 1번 조합은 다음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를 2번으로 둔다. 그래서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 두는 것은 뭐 개법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요건이 훨씬 까다롭고 여기서 이제 임기라든지 수 제한도 따로 여기서는 있어요. 개벌과 달리.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잖아. 그죠? 다음의 요건 먼저 보시면 기역, 니은 두 요건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기역번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최소 거주기간이 1년 이상 아니면 니은번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그러니까 1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 둘 중에 하나예요. 소유보다는 이제 직접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보는 거야. 여기 투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직접 거주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임원이 되려면 그냥 그 소유자만 그 요건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 그곳에 1년 이상 거주하든지 아니면은 건축에 대한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안 봤던 거 이 경우 조합장만큼은 선임되고 나서 조합장만큼은 선임일로부터 적어도 관리처분기 인가 중요한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직접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장만큼은 선임되고 나서 이렇게 계속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는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고 거기서 떠나면 안 돼요. 영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 영업을 해야 되고 조합장에 대해서만 특이한 요건입니다. 이런 요건도 있고요. 동그라미 2번, 3번. 동그라미 2번은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최대 3년이 최대치예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연임할 수 있고 이사 수 제한도 있어요. 최소 3명 이상, 주로 3이라고 걸렸는데 임기도 3년, 수도 3명 이상. 이사는 조합장을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최소 3명 이상은 돼야 돼요. 그것도 다시 괄호 속에 조합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한다 그러면 5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비조합에서는 조합원 수 가지고 이제 100명 이하는 좀 작은 조합, 100명을 넘으면 큰 조합으로 보거든요. 보통 3명 이상이 돼야 되지만 조금 큰 조합이다 그러면은 5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3명에 대한 예외. 그리고 감사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이것도 3이라는 수랑 관련된 이사와 달리 감사는 3명이 최대치일 뿐이에요. 이사는 조합장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사람이죠.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으면 이게 안 돼. 최소 1명에서 3명 넘기지 못한다. 3명이 최대치일 뿐이에요. 감사는 3이라는 수랑 관련돼도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보통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 되죠. 의장이 되는데 실제 이제 의장이 될 때는 대의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뭐 일이 바빠서 주재 못하거나 이럴 때 빼고 보통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면 대의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겸직금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보통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리고 6번에 예를 들어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계 계약서는 감사가 대표하는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개발법이랑 이어올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유명하지만. 그리고 7번에 임원의 결격 사유도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 또는 전문조합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임원뿐만 아니고 전문조합 관리인도 될 수 없다. 임원의 결격 사유인데 이것도 개발법에서 임원 결격 사유는 거의 같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이것도 만약에 하나만 주의하신다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임원 결격사유가 개발법과 똑같은데 리을법은 개발법은 없고 여기만 있는 제도예요. 여기만 있는 건데 정비법 자체를 위반하여 다른 법 위반이 아니고 정비법 자체를 위반하게 되면 금고 이상도 아니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도 벌금 100만 원이면 가볍지 않습니까? 형을 선고받고 무려 2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안 돼요. 그럼 정비법 자체를 위반했을 때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서 무려 10년이 지나야지만 된다는 얘기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안 된다. 이것도 강화된 거 옛날 5년에서 그래서 벌금 100만 원 0 하나 빼니까 10, 100, 10 다 10이랑 관련돼 있네. 그죠?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안 된다. 요것만 좀 특이해서 따로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 국회의원에 얼마 전에 선거 있었지만 국회의원에 그 당선된 자가 다른 법 형법 다른 법이 아니고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되면은 그 선임된 자격이 취소가 됩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란 말이야. 그쪽 취지랑 비슷한 거 이게. 여기서 정비법 자체를 위반한 걸 전제로 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무려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8번에 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된다. 그러나 퇴임 전에 관할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것도 좀 주의하시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되는 건 맞는데 이때 퇴임 전에 이미 관할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유효하게 보는 겁니다.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고 유효. 만약에 퇴임 전에 자격이 없은 상태에서 관여했다라고 해서 이걸 무효로 보게 되면 거기에 터잡아서 행해진 다른 행위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퇴임 전에 이미 관여한 것은 효력을 잃지 아니하다. 유효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무효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이게 임원의 결격사유를 얘기하는데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으로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경험에서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총회 보세요. 총회. 참 할 거 많잖아요. 이게 총회. 그러니까 작년에 정비법 문제도 이 총회 중에서 그 동그라미 2번 직권으로 소집할 때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당연하죠. 조합은 10분의 이상 요구로 또는 대의원 3분의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 거. 아까 창립총회랑 비슷하거든요. 창립총회는 대의원회가 없어서 그렇지 창립총회나 여기 총회나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거기라면 소유자, 여기는 조합은 5분의 1 이상 요구로 하는 거. 이건 똑같습니다. 여기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까지 들어가 있지만 근데 작년에 낸 것 중에 하나는 이 5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것도 힘든데 괄호 속 얘기 갖고서 냈어요. 10분의 1 이상 요구. 처음 냈던 거예요, 이게. 예?
아이 제가 할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뭐 다 맞춰야 된다고 했나요? 다 맞추려면 세세계 다 봐야 돼. 틀려도 되는 문제를 작년에는 나와서 좀 어렵게. 일단 그런데 보통 이제 조합에서 10문제 중에 8, 9문제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나올 때. 근데 작년 나온 게 특이하게 이제 이렇게 냈다면 5분의 1도 아니고 그 예외 갖고 10분의 1로 내고 맨 끝에 줄 총회 개최하기 7일 전까지 그 회의 목적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라.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라. 여기 숫자 10분의 1과 7일 전 이걸 숫자로 한번 냈었거든. 작년에. 뭐 그럼 뭐 틀리라고는 세밀하게 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보통 조합의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아주 그렇게 어렵게 낸 것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뭐 제가 밑줄 그은 부분들도 다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 3번에 직접 출석 정족수와 4번에 의결 정족수가 있잖아. 이것도 개발법은 없고 여기만 있는 얘기인데 직접 출석 정족수는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10분의 10%가 직접 출석이지만 괄호 속에 나름대로 중요한 거 4가지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총회에 출석할 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출석할 필요는 없어요. 대리인을 통해서 표결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표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직접 출석 정수수를 얘기합니다. 직접 출석 몇 프로 해야 되느냐 그 얘기고 요거를 채운 상태에서 나중에 의결 정족서에서 출석에서는 이제 전체 출석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건 직접 출석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직접 출석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 총회장이 너무 썰렁하잖아요. 최소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면 돼요. 근데 나름대로 중요한 건 4가지. 창립총회? 창립을 한 총회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시행계획서 작성 변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시행자 밑에는 2계획은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제가 정부부서는 다 중요한 계획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 2계획을. 그러니까 이 2계획은 당연히 중요한 거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정비사업비 사용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돈 쓰는 거. 돈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잖아. 창립총회와 2가지 계획과 정비사업비 사용 변경을 의결하는 이런 총회일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얘기. 아까 그보다는 의미가 있는 얘기죠. 의결 정족수 보세요. 의결 정족수. 총회 의결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은 과반수 출석 조합은 과반수. 보통 예로권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역시 여기에 대해서 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의 경우는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요한 2가지 계획은 과반수 찬성.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까지 하면 정관 변경도 그죠? 정관 변경. 중요한 2가지 계획 이거 다 과반수 찬성이잖아. 과반수. 이게 최적 과반수잖아. 근데 여기서도 시행계획서 관리처분을 중요하게 보니까 의결할 때는 과반수 찬성인데 이 경우에도 정비사비가 10% 이상 늘어난다. 그러면 제일 센 동인 3분의 이상 찬성이 되지 않습니까? 3분의 1 찬성. 그러니까 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이렇게만 나온 과반수 찬성인데 시행계획서 관리처분 내용 중에서 정비사비가 10% 이상 늘어난다. 그 얘기가 들어가면 돈이 많이 사비가 늘어나니까 3분의 2 이상 찬성. 제일 센 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동그라미 이번에 작년에 냈던 것보다는 이거를 평상시엔 더 냈던 거지 이런 걸. 됐습니다. 됐어요. 넘겨보세요. 자 이제 대의원회가 나옵니다. 대의원회. 조합원의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필수.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백인 이상일 때. 개발법과 비교해보시면 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여기는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필수. 다르잖아요. 근데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하지만 대의원의 역할은 개발법보다는 떨어져요.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작습니다. 이번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10% 이상은 하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10% 이상은 돼야 되는 똑같고요. 개발법이랑 3번에 보시면 조합장이 아닌 조합이면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예요. 조합장이 아니네요. 아닌. 이게 겸직금지 중에 하나인데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니까 여기 임원은 누굴 얘기해요? 이사감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과 겸직금지라는 거예요. 그럼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래서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 대의원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사감사는 대의원과 겸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만 조합장은 대의원이랑 겸할 수 있다라는 거.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고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사항 보세요.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사항은 즉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그 사항이 되는 이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훨씬 많죠. 개발법에 비해서 개발법은 5가지밖에 없잖아. 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보다는 덜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일본의 정관의 변경 등등 뭐 웬만한 건 다 그쪽이랑 다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건 더 많은 거지. 더 많은 건데 적어도 여기에서도 그쪽과 좀 차이점 정도로 보시면은 일단 6번에 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이랑 임원의 선임해임과 대의원의 선임해임까지도 여기는 총회에서만 하게 될 사항에 들어가요. 이게 개발조합이면은 임원의 선임만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임원의 선임뿐만 아니고 해임도 대의원의 선임해임까지도 다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지 대의원회에서 간단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역할이 훨씬 축소되어 있는데 다만 임기 중 권리된 자 권위 지위를 잃은 게 권위죠. 아까 그 임원 결격사유 등으로 해서 권리가 된 자가 있을 때 조합장은 제외하지만 이 권리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낸 적은 없는데 그냥 이 준수를 좀 판단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 해임까지도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습니다만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네? 보궐선임은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은 보궐선임은 새로 조합장 그 임원 등의 임기가 개시되는 게 아니고 그 거리된 자가 가지고 있던 건 남은 임기 동안만 하는 것이라 보궐선임은 일반 선임과 달리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또 조합장은 제외니까 조합장만큼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아무리 보궐선임이라도 이건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보궐선임이라도 조합장만큼은 다시 총회에서만 하라.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다. 이 조합장은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다. 보궐선임 이거를 갖고 낸 적도 있다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구석진 거 가지고. 그리고 여긴 7번에 사업시행계획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행계획서 7번 시행계획서와 8번 관리처분계획 둘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 개발법에서는 여기 시행계획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은 그쪽에서 총회 정권상이 아니었는데 여기는 시행자 밑에는 시행계획과 관리처분 둘 다 중요하게 보니까 총회에서만 하라. 둘 다 총회에서만 하라. 근데 정비계획은 여기 없어요. 정비계획은 조합 전에 나오는 계획이라 아예 없고 그것도 차이점이죠. 조합의 합병해산 이런 건 뭐 당연히 여기도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주로 6번과 뭐 한 7번 정도 그 차이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이 끝났어요. 이제 조합이. 약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렸네. 그죠? 조합만 하는데. 참, 개발부터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 자, 됐어요. 5번, 6번도 알아서 하시면 하시고. 자, 넘겨보세요. 사업시행계획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시행계획인가 보시. 자, 여기서도 시행계획은 시행자가 작성을 해서 인가는 정비부가 시장에서 인가를 받고 여기서도 역시 문제를 낸다는 별 얘기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 내게 되면은 그런데 일단 이 시행계획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도 인가받아는 변경할 때는 뭐 같은 절차인데 경미한 거 뭐 그런 거 나온다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개발과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기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시행자 중에서 민간 출신의 시행자가 요거 만들 때는 인가 신청하기 전에 시행계획서 만들 때 일정 동의를 얻으라는 게 개발법에 없고 여기만 있는 얘기입니다. 민간인이 주로 할 때 동의를 얻으라 해서 민간 시행자라면 조합이랑 토지 등 소유자가 대표적이죠. 근데 정비법에서는 조합이 단체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서는 조합을 좀 더 믿어주잖아.
조합이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이 만약에 시행계획서를 시행자로서 작성한다 그러면 총회 의결을 통해서 해야 돼요. 출석 정족수라면 아까 20%가 직접 출석해야 되고, 의결 정족수라면 과반수 찬성이었죠? 이게 이거랑 다 중요하게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과반수 찬성을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동 소유자라면 4321동이에요. 4321동이. 조합은 과반수. 토지동 소유자라면 4321. 훨씬 세잖아. 토지소를 좀 더 못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정개발자라고 예외적 시행자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지정개발자가 토지등 소유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라. 비록 조합 같은 단체는 아니지만 따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거기도 약 과반수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민간 출신 중에서 조합 토지등 소유자, 그 지정개발 중에서는 토지등 소유는 제일 못 믿는다. 다른 건 대부분 과반수인데 토지등 소유자만큼은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나가니까. 그 정도 차이점만 살짝 좀 보시고. 그래서 작성은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사업시 인가를 보시면은 시장운수에게 제출해서 인가받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정비법이니까. 그리고 이때도 뭐 60일 내 통보하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60일 내 통보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보세요.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보시면 1번 조합이 할 때는 인가 신청 전에 시행계획에 대해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그냥 조합원 동의를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 동의를 과반수 동의로 받거든요. 앞에 우리 조합 파트에서 미리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게 바로 과반수 동의 아닙니까? 시행계획에 대해서. 다만 해서 지정개발자, 이 민가 출신인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때는 인가 신청하기 전에 소유자 과반수잖아. 소유자 과반수는 아까랑 똑같이 과반수인데 면적 2분의 1 동의. 과반수면 2분의 1을 넘는 개념이고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을 포함하는 거. 둘이 서로 비슷하지만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과반수 50% 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확실히 조합이랑 지정개발자 달리 동그라미 2번에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한다. 토지등 소유가 시행을 한다. 그러면 431 동의 아닙니까? 면적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잖아.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2번에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도 방가리 1번 그 20% 최대 20% 범위라고 한 번 딱 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것도 좀 어렵게 낼 때 냈던 건데, 이 지정개발자라도 소유자 민간 출신이다 보니까 이 시장수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 인가를 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다 그러면은 정비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이해차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 출신이라 우리 재개발 사업할 때 혹시 이 민간 출신이 제대로 혹시 못할 때 대비해서 정비사업비를 20% 범위 내에서 이해차게 할 수 있다. 한 번 딱 나왔던 지문도 있고요. 거기 그 계약 체결할 때 3번의 계약 체결 방법에서는 역시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할 때도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추진위원장, 사업 시행자가 어떤 공사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정하게 일반 경쟁 입찰에 경쟁에 붙여야 된다. 그래서 경쟁 입찰 중에서도 일반 경쟁이 이제 완전히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게 원칙인데, 방가로 2번에 일반 경쟁목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영의자 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 큰 계약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라. 의무적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것은 일정한 규모 큰 계약 체결할 때는 큰 계약이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성 따지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라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냥 제가 적어놓고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시공자 선정. 공사를 맡아 할 시공자 선정하는 거,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선정할 때 얘긴데요. 이렇게 민간 출신인 건설회사 같은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특히 민간 시행자가 민간 시공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부정이 많다 보니까 통제하는 규정이야. 선정 시기와 방법 중 하나로 통제하는.
지금 민간 출신인 공공도 있지만 공공도 통제하지만 주로 민간 출신인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 선정할 때 부정이기 때문에 시기와 방법 중 하나를 통제하는 선정 시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시기를 통제하면 방법은 자율에 맡기고 시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방법 갖고 통제하고 어느 것 하나만 통제하는 건데 먼저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는 조합을 좀 더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합은 결론 말씀드리면 설립인가 받자마자 선정하면 됩니다. 조합이 태어나자마자 설립인가 받기 전에 조합 없으니까 조합이 설립인가 받자마자 선정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시기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 통제 안 하기 때문에 방법을 통제합니다. 자율에 맡기지 않고 경제 임찰로 공정하게 선정하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토지동 소유자라면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동 소유자는 시행자로 지정 고시가 돼야 시행자가 되거든요. 시행자로 지정받고 고시가 돼야 시행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에 선정하라면 시기 통제 안 하는 건데 그때 통제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 시기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선정하는 거 이것이 바로 토지동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도 아니다 보니까 시행자로 지정되자마자 선정하는 게 아니고 혹시 사업 시행권도 못 딸까 봐 사업 시행권 따고 나서 선정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기를 강력히 통제하니까 방법은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규약으로 알아서 정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시행자라면 원래 믿어주기 때문에 공공은 원래 당연히 공정하게 경제임찰로 선정해야 되지만 시기를 통제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공공이 시행자로 지정고시가 있자마자 선정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고 좀 구별하시는. 그래서 여기서도 방가로 1, 2번을 좀 더 정확히 보시고 1번이 조합이 할 때 아닙니까? 그럼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잖아. 선정 시기가 조합 만들어지자마자 선정하라는 얘기예요. 설립인가 받은 후에 그 대신 방법을 조합청회에서 경제임찰로 선정하라. 아까 수의계약과 설명했던 거 경제임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라. 경제임찰로 선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법만 통제받을 뿐이에요. 공정하게. 단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이다. 조합원이 100명 이하 작다 그러면 작으니까 청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조합은 뭐 알아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안 된다는 거죠. 보통은 경제임찰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등 소유자가 만약에 재개발 사업할 때만 시행자가 되잖아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을 한다면 시행자 지정고시효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시행자 지정고시효가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사업 시행권 따고 나서 선정하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방법은 규약이 정하더라. 이 토지소유의 약속이 규약이니까 알아서 정하라는 겁니다. 방법은 시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번에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 이해적 시행자, 공공시행자라면 동그라미 1번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대공사 등을 또는 지정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럼 이해적 시행자가 한다. 그러면은 믿어주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선정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행자 되자마자 선정하면 되는데 방법은 항상 공공이라 일반 경제입찰로 선정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동그라미 이번 얘기도 살짝 보시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시장운수득이 만약에 공공이 시행자로 등장한다면 그곳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시행자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나설 일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시공자를 공정성 있게 추천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본인이 시행자는 아니지만 당사자가 시행자를 추천할 수 있고 시공자를 추천하게 되면은 그 추천한 자를 시장어수가 의무적으로 주민 뜻을 받들어서 의무적으로 선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한 달에 뭐 선정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하겠지. 선정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추천에 따르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줄에 주민대표회의나 토지공사자 전체 회의가 주민들이 이제 이런 회의체를 소집해서 이 전체 회의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경쟁입찰로 추천할 수는 있고 이렇게 해서 추천했다 그러면 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공이 한다면 이렇게 민간인은 이제 이 정도 선에서만 시공자 추천하는 이 정도 권한밖에 없어요. 넘겨보시고 4번도 있지만 5번의 시공 보증 조합이 시장운수나 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시장소나 공사 등이 아닌 자라면 여기서는 건설업자 등 등록사업자 민간인을 시공자로 선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건설업자나 등록자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그러면은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 보증서를 조합에 제출을 해야 된다. 또 민간 출신의 시공자가 시공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민간이라 또 시공을 제대로 못할까 봐 시공 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라. 그런 얘기도 있고 참 잡다한 내용들 많죠. 6번에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의 철거 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 정비사업은 기존 건축으로부터 철거하고 새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 건물 지을 때 우리 시공자 선정할 때 시공 계약 내용에 같은 사람이 철거하고 지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 건축을 철거에 대한 사항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자, 5번도 있지만 6번 보세요. 옆에 6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한 줄 중에 양가로 1번 얘기 임시 수용 설치를 제가 발표 하나 정도 해놨는데 임시 수용설 이것도 시행자 사업을 한다면 시행자가 사업을 한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나가 있다가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권리 이전했을 때 여기 들어와서 살면 되거든요. 나가 있어야 공사를 하니까. 근데 나가서 살려고 하면은 스스로 살 집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새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어느 사업에 철거민이 있을 때는 그 자는 스스로 구할 능력이 있을까요? 새 사업 중에서 재건축, 제가 강남 재건축 생각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스스로 구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이 아닌 나머지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구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자가 그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해야 될 시설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게 임시 거주시설 설치 의무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건축만 하더라도 시행자가 오히려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놓고 거기서 살아라 화낸다 그랬잖아.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면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어느 사업으로 철거민이 생겼을 때 그거부터 해주냐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반가로 1번에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 및 재개발 투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재건축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만 빠져 있어요. 두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할선 등 수용에 상환한 조치를 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시행자가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를 해주는 것만큼 법에서는 이 시행자를 도와주는 조치가 필요해요. 도와주는 조치가 이 경우 그 임시 수용을 위해서 국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시설 토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나중에 공사에서 주기 전까지만 쓰면 되니까 일시 사용권을 주는데 그럼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것뿐만 아니고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도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당신 시설을 내가 임시 수용 거주 시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시 사용권이 있는데 일시 사용권을 인정할 때 2번, 3번 차이점. 2번에 국가 지자체 것을 쓸 때랑 그 아래 공공단체나 개인 것을 쓸 때랑 다릅니다. 여기서 공공단체만 하더라도 행정청이 아닌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 지자체 것을 쓴다 그러면 사용료 대부료 면제입니다. 그럼 공짜로 쓴다는 거예요. 어차피 국가 지자체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확실하게 밀어줍니다. 사용료 대부료 면제 공짜로 쓰기 때문에 좋아요. 이 경우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 아니면 제3자에게 이미 사용을 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말도 여기 붙는 거야. 그래서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게 당신 거 쓰겠습니다라고 사용 신청 들어갔을 때
사용이 되어버린 면제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사용 신청 거절할까봐, 돈도 안 되는 거 거절할까봐 원칙적으로 거절 못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빼놓고는 거절 못합니다. 그럼 세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했다.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내줬다면 제3자가 써야 될 권리를 이미 취득을 했는데 시행자에게 주게 되면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습니까?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용 신청 이전에 이미 사용 계획이 확정됐다면 확정된 사용 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때는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요거 없이 거절을 못한다. 그런 거. 또 3번에 공동체나 개인의 것을 쓸 때는 손실보상해 줘야 돼. 예? 그래야 공정하죠. 이거는. 일지 사용권이 있더라도 남의 개인의 것을 쓰는데 행정처는 공공단체도 독자적으로 제정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손실보상해 줘야 서로 공평하죠.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번에 뭐 공사 완료했으면 시행자가 30일 내에 원사회복시켜라. 잠깐 쓰면 되는 거 원사회복시켜라. 뭐 당연한 얘기고. 그 양가 1번은 좀 몇 번 냈지만 양가로 2번 임시상가 설치는 살짝 보니까 임시상가예요. 상가. 임시상가.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 시행으로 이전한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그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임시상가니까 거주시설이 아니고 상가 세입자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시행자에게 이렇게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불과한데 인정하느냐?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왜? 상가잖아. 상가라면 상업지역에서 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할 때 필요하겠네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 정비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다 주택에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상가 쓰는 것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만 인정하는 의무라. 그 정도를. 3번에 수용사용 나오는데 우리 정비사업도 수용사용권이 있어요. 그런데 뭐 보통 얘기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그 대신 이제 시행자의 권한이지만 시행자는 정비사업 할 때 정비사업 중에서 재건축에 대한 예외만 살짝 있어요. 괄호 속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불가피한 사로서 긴급히 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한다. 아파트 재건축할 때 보통 다른 땅을 수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지 새로운 땅을 수용은 안 해. 근데 재건축이라 해서 보통은 안 되지만 긴급한 예외적 경우만 예외적으로 수용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뭐 상관없고요. 일단 그 정도 얘기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평범한 얘기입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땅을 수용 사용할 수 있고 수용 사용할 때 2번 공토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준용할 때 두 가지 특례. 1번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 여기라면 사업 시행 건달 때 사업 시행 고시가 있으면 받은 것으로 본다. 재결 신청은 1년 안 쓰고 사업 시행 기간 내에만 신청하는데 이건 다 평범한 특례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여기만 나 있는 게 후 현물 보상. 이것도 별 얘기 아니에요. 원래는 보상할 때는 수용할 때는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금이 아니고 물건으로 즉 대지나 건축물을 현물로 물건으로 보상한다 그러면 먼저 취득하고 나서 공사 끝난 후에 완성된 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에 사전에 현금 보상에 대한 예외로서 사후에 중금과 이후에 사후에 현물 보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전 현금에 대한 예외, 사후 현물 보상을 얘기합니다. 양가로 4번도 지나가고 기타에서 동그라미 1번 양가로 1번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 얘기. 이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이한 얘기예요. 제가 예외는 주로 재건축가 주로 예외 인정하지만 아닌 것도 가끔인데 아닌 것 중에 하나 요거 달동 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예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는 주택도시개발법상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래 그 각종 등기 등을 하고 허가를 받을 때 건축허가나 등기 등을 할 때는 원래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있거든요. 주택도시개발법에 의한 매입 의무가 있어요. 원래 매입 의무가 있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 등기 등을 할 때는 안 산다는 겁니다. 요거를 주거환경에서 달동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서 다른 사람 도와줄 사람이 아니고 여기 제일 힘든 곳이라 도움을 받을 사람이라고 봐서 유일하게 안 산다. 그래서 개선사업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상권등 계약의 해지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개발법과 비교를 해보시면 개발법에서는 환지 처분 등이 있다 그러면은 당사자의 권리 주장을 해서 임대료 증감 청구와 권리 포기 계약 해지 둘 다 인정했습니다만 정비법에서 비슷한 규정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 증감 청구는 없고 장래에 대한 계약 해지권만 인정할 뿐입니다. 여기는 환지와 달리 건물을 새로 지어주는 것이라 기존 건축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 건물 지어주는 것이라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해결할 게 아유 옛날 그 다 쓰러져가는 건축물에 대한 그 보증금 임대료 얼마겠습니까? 근데 새 건물 주게 되면은 엄청 그 좀 더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증감 청구로 아예 해결할 필요 없고 전면 철거기 때문에 다 이제 목적 달성 불가능한 걸로 봐서 계약 해지권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똑같아요. 목적 달성이 안 될 때 계약 해지권 인정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하게 되면 이 계약상 금전의 반환 청구권은 든든한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이런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임대료 증감 청구는 여기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게 개발과 차이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왜 지금 사업 시행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쭉 여기다 이제 해놨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요약서에 있는 것도 추려놨지만 이것도 다 볼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별표 위주로 해서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조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유 있으면 다 적어놓은 거 다 보시면 좋지만 어떻게 다 봐요, 이거를. 그죠? 됐고. 자, 이제 자, 쉽시다. 네, 쉬세요.